데미안, 지은이, 헤르만 헤세.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끄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도 그래서는 안 되듯이. 그리고 내게는 내 이야기가 어떤 작가에게든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 즉 어떤 가공의 인물, 있을 수 있는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일회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혼미해져 버렸다. 그 하나하나가 자연의 단 한 번의 소중한 시도인 사람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 하나하나를 총알 하나로 정말로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쓴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누구 속에서든 정신은 형상이 되고 누구 속에서든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는 한다. 그리고 느끼는 만큼 수월하게 죽어간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으며 아직도 그렇다. 그러나 이제 별을 쳐다보거나 책을 들여다보며 찾지는 않는다. 내 피가 몸속에서 소리내고 있는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무의미와 혼란, 창란과 꿈의 맛이 난다. 이제 더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그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질을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더러는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치고 말며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더러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인간이 되라고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돌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인류가 같다. 어머니들이 같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 똑같이 심연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이며 투척이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두 세계.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하나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밀려와 속에서부터 아픔과 기분 좋은 저절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들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치는 소리와 사람들 얼굴, 편안함과 따뜻한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무시무시한 요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와 하늘들의 냄새, 가정 처방약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명체,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가 불려졌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모든 섬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공의,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한다. 다만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스런 여자들, 새끼 낳은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골목, 바로 옆집에서 있었다. 경찰 끄덕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대가 살고 있었다. 방화자들은 뒤쫓는 강도로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안에 어디서나 이 덤벼든 두 번째 세계가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당신,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그리고 밝음 속에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그러나 결국 너무 없었다. 내 누이들도 똑같이 밝은 세상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운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했고 도덕적이었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 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은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나와는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끼고 존중받아야 한다. 누이들과 놔두었어도 나중에 자신들의 양심 앞에 서면 늘 내 자신이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양심을 어렵게 먹는 기분 쪽으로 보면 그때 누이들과 노는 건 그들과 함께하며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것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한다. 크리스마스나 한복처럼 밝은 음악과 향기에 애걸싸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시간들과 나는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나는 일찍 가서 같이 타락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둡고 격앙된 후회와 회환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몇 순간 동안 다시 한 줄기 광명에 빗줄이고 분열없는 한 가닥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수석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작은 파리, 잡동사니 천지로 녹슨 철사줄이며 다른 쓰레기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인네 것이 썩어나는 머리를 마침내 집에 가야 그간의 샅샅이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그 애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혹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시키고는 그런 것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애와 어울려 있자니 몹시 마음이 좋였다. 아버지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그런 만남을 금하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러는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고 프란츠는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다. 이새로 침을 탁 뱉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을 맞췄다. 그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들을 자랑삼아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 크로모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었고 크로모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나는 그들 속의 이방인이어서 내 옷차림이며 태도가 그 애들에게 거슬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좋은 집안 자식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둘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앗간집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와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트 파르메네, 즉 최고의 품종이었다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하여 나는 이 이야기로 도피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놔두고 와야 했는데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나는 조금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스스로 도취되었던 것이다. 작은 두 아이는 심드러움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모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겁이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런 말에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셔. 하더니만 그 애는 몸을 돌려버렸다. 그걸로 잘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 애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왔을 때 나는 수줍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급하냐?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어슬렁어슬렁 그 애는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딴 데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 왔을 때 우리 집 현관문과 묵직한 구리 문 손잡이,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였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축복받은 선한 귀한. 집으로 밝음 속으로 평화 속으로의 귀한.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던 참에 프란츠 크로머가 함께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가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붙들고 나지기 말했다. 그렇게 바쁘게 굴지 마라 너. 놀라서 나는 그 애를 응시했다. 내 팔을 움켜쥔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그 애가 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는지, 혹시 나를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른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가 위에서 제때 나를 구하러 내려올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물었다.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테 그냥 뭘 좀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고. 그래? 좋아. 날도로 무얼 더 얘기하라는 거야? 나도 올라가야 해. 알잖아. 너도 알겠지? 프란츠가 나직히 말했다. 모퉁이 물방아 곁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아니, 나 몰라. 물방앗간 주인이겠지 뭐. 프란츠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나를 자기한테로 바짝 끌어당겼다. 이제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그 애의 두 눈은 사악했다. 그 애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잔인함과 기운이 넘쳤다. 그렇다면 얘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는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 사과가 도둑 맞았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래도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그의 명예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나는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배신 따위는 그에게는 범죄가 아니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직접 이마르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난한 놈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은 더 줄지도 모르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마루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모든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얼른 그걸 꺼냈다. 나는 말했다. 그럼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야. 내부 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나긴 했지만 고치면 돼. 그 애는 미소를 띠고 그 시계를 자기의 커다란 손 안에 넣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개심으로 차 있는가를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려고 뻗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나는 수줍게 말했다. 네 고물 은시계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는 깊은 경멸을 띠고 말했다. 너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휙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경멸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그 말을 경찰한테 할 수도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 아니까 말이야. 그 애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나게 될 그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프란츠, 멍청한 짓 하지 마. 분명 그냥 재미로 그래 보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재미로 그래 보는 거지. 하지만 네가 치를 값은 비쌀 수도 있지. 말 좀 해줘,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든 하겠소.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그는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알잖아. 난 이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런 돈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말이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넌 나한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이마르크란 나에게는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곁에 놓아둔 저금통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저씨가 오신다든지 그럴 때 받은 몇 개의 10페니 혹은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은 받지 않았던 것이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슬프게 말했다. 난 돈이 없어. 그러나 그 밖에는 내게 뭐든 다 주겠어. 내게는 인디언 책도 있고 병정이 있고 나침반도 하나 있어. 그걸 가져다 주겠어. 크로머는 다만 뻔뻔하고 심술궂게 입을 움칫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을 뿐이었다. 헛소리 집어쳐.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네 고물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지고 있어.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걸?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일 나한테 2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가 끝난 뒤 저 아래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이야. 만약 네가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돈이 충분하잖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네 일이지.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만약 안 가져오면. 그 애는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똑똑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둠 속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한껏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몸을 내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가서는 아무 말도 말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유리문 곁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양산도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건으로부터 왈칵 고향과 애정이 나에게로 밀려왔다. 나의 마음은 뭉클하게 그것들을 반겼다. 애원하며 감사하며 탕아가 옛 고향의 방을 보고 냄새 맡으며 그러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깊이 죄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들어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사암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그리고 그 안쪽 거실로부터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으며 확실한 자산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다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갈개에 문질러 닦아낼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고향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나는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가졌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 공간으로 끌고 온 것에 비하면 놀이이고 장난이었다. 운명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들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손들이 나에게로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었든 나는 하느님과 목숨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왜 나는 함께 갔던가? 왜 나는 일찍이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인 것보다 더 크로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가? 왜 나는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웅적 행위라도 되는 양 범행을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내일의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길이 이제 점점 더 비탈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나는 똑똑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나의 잘못에 이제 새로운 잘못들이 뒤이어질 게 틀림없다는 것. 누이들 곁에 내가 나타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나만이 아는 운명과 비밀 하나를 지니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리라. 아버지의 판결과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리라. 그것은 내가 자주 감내해냈던 참회 하나에 불과하리라. 힘들고 가혹한 시간, 힘들고 후회에 찬 용서를 구함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했던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의 비밀을, 하나의 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부터는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분명 그들 같은 사람이 되리라.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었다. 이제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구두만 보신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관심을 돌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그 정도 비난은 견딜만 했다. 그 비난을 나는 남몰래 다른 것들과 연관시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 하나가 불꽃처럼 번뜩였다. 뽑히지 않은 바늘들이 가득 박힌 듯한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느꼈던 것이다. 젖은 장화에 대한 비난은 내게는 소소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는데 살인죄를 고백해야 되는 판에 조그만한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내 자신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꺼림칙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강렬했으며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결박하였다. 어쩌면 지금쯤 그 크로모 녀석은 벌써 경찰한테로 가서 내 이름을 댔겠지. 천둥번개가 이제 내 머리 위로 몰려오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체험에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친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트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들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늘어난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혀지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 흘린다. 그 새로운 느낌에 곧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나는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 발에 키스라도 하며 사죄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사죄할 수 없는 법. 어린아이도 그쯤은 어떤 현자 못지않게 느끼고 안다. 내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일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저녁 내내 나는 오로지 우리 거실에 달라진 공기에 익숙해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경과 거울, 벽에 붙은 책선방과 그림들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은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이는 새 뿌리가 되어 바깥에 어둠과 낯선 것에 닻을 내리고 북박혀 있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니까. 새로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니까. 마침내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조금 전에 마지막 연옥의 불로써 저녁 기도가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갔던 것이다. 거기다 노래까지 하나 불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의 하나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못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즙이자 독약이었던 것이다.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며 저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하고 끝내실 때 그때 내 몸을 스쳐간 경련이 나를 단번에 이 테두리에서 몰아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식구들 모두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몹시 지쳐 떨며 나는 떠났다. 한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다정하게 나를 감쌌을 때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 속을 헤매었고 지나간 일주일을 불안하게 퍼덕였다. 어머니는 내게 늘 그러듯이 잘 자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들고 계신 촛불빛이 아직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느끼신 것이다. 나에게 입맞춤을 하시며 물으시겠지. 너그럽게 희망을 주시며 물으시겠지. 그러면 나는 울겠지. 그러면 내 목에 걸린 돌덩이가 녹겠지.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께 말하겠지. 그러면 만사는 해결인데, 그러면 구원인데. 문틈이 다시 어두워지고 나서도 또 한동안 나는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꼭 일어나리라고. 그 다음 나는 당면 문제로 되돌아와 나의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실눈을 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야비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속으로 삼킴에 따라 그는 더 커지고 더 추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짝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잠든 다음 그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오늘에 대해서도 꿈꾸지 않았다. 꿈에 보인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온통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깨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고 누이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낙원으로부터 다시 현실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고 나는 사악한 눈을 가진 적과 마주 서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오셔서 벌써 늦었다고 왜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자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까 좀 나았다. 나는 몸이 약간 아플 때 아침 내내 카밀레 찻잔을 곁에 놓고 누워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는 소리,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팔러 온 사람과 주고받는 말을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무언가 마력적이고 동화적인 것이었다. 그럴 때 햇살은 방 안으로 어른어른 장난치듯 비쳐들었는데 학교에서 초록 커튼을 따라 떨어지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늘은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음조를 띠고 있었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자주 그랬던 만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학교 가는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릴 크로모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찮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나는 곧 다시 잠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시 잠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짜놓았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모현테로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빈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것이 나으며 적어도 크로머를 달래기는 할 게 틀림없다고 직감으로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어제 일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에 와서야 비로소 저금통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트려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은 막대 하나만 두 동강 내면 되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것으로 나는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다만 사탕이나 과일 같은 주전부리에 입을 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내 자신의 돈이지만 훔친 것이었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으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걱정스레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게 가득한 소리를 냈는데 손안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얼마 안 되는 액수였다. 65페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마루 밑에 숨겨두고 돈을 손에 꼭 쥐고 나섰다. 내가 이 문을 지났던 그 어느 때와는 다르게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만 같았다.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들을 지나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두는 사람들을 지나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중에 학교 구부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은 듯 굴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 돌아보지도 않고 유유히 계속 갔다. 슈트로 가세를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 다리를 지나 마침내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공사 중인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벽들이 문도 창문도 없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나를 돌아다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 애는 벽 뒤로 가더니 자기한테로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갖고 왔지? 그 애가 싸늘하게 물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서 그 애의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아 놓았다. 그 애가 헤아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의 쨍그랑 소리가 잦기도 전에 65페니로군 하며 그 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수줍게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네가 좀 더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애는 거의 온화한 어조로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어. 그건 너도 알겠지? 내 쇠붙이들은 도로 가져가. 자, 딴 데 가면 애누리 없이 몽땅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 저금통을 통째로 가지고 온 거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 빚이 있어. 언제 내가 그걸 받지? 반드시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곧 더 생길 거야. 내일
아니면 뭐래? 내가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손해 끼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내 몫의 돈을 오늘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 난 가난하거든. 넌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나보다는 점심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먹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거야. 모레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보였다.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응,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린다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킨,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 장소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 단풍이 곱던 어느 온화한 가을날 나는 내가 아주 좋아한 우리 집 작은 화단에 있곤 했다. 특별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소년들의 놀이를 다시 해보겠다. 나는 얼마만큼은 나보다 어린, 아직 선하고 자유롭고 죄 없고 안정감 있는 소년의 역을 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늘 예상하고 있음에도 늘 놀라게 하는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그 어딘가로부터 울려와 줄을 탁 끊고 상상들을 짓부수었다. 그러면 나는 가야 했다. 나쁘고 추한 곳들로 나의 고문자를 따라가야 했다. 그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아야 했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주일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여러 해처럼 하나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게 돈이 있는 적은 드물었다. 기껏해야 5페니짜리 하나 혹은 10페니 하나가 있었다. 리나가 장바구니를 놔두면 부엌 식탁에서 훔친 것이었다. 번번이 나는 크로모로부터 욕을 먹었다. 내게로 경멸이 퍼부어졌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당당한 권리를 유보하려 한 것이 나였고 그의 몫을 가로챈 것이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나였다. 괴로움이 그렇게 심장 가까이로 치솟은 적은 살면서 거의 없었다. 더 큰 절망, 더 큰 예속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이든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자주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어머니께서 나직이 내게로 다가서실 때면 저금통에 대해 물어보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여러 번 돈을 못 구한 채 내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그 심부름을 그 애를 대신하여 내가 해야 했다. 혹은 그 애는 나에게 무언가 힘든 것을 하도록 시켰다. 10분 동안 외발뛰기를 하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저고리에 종이 쪽지를 붙이게 한다든지 여러 날 밤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은 계속되어 나는 악목의 땀에 흠뻑 젖어 누워있곤 했다. 한동안 아팠다. 자주 토했고 쉽게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땀과 열에 젖어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관심에 신뢰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오셨다. 저녁에 그날 하루를 착하게 보냈으면 잘 자라고 상으로 그런 위로의 주전부리를 받곤 하던
더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거기 서서 나에게 그 초콜릿 조각을 내밀고 계셨다. 나는 어찌나 괴로운지 다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간신히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머리 탁자에 놓고 가셨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그 일을 두고 캐물으려 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한 번은 의사를 데려오셨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차가운 물로 몸을 씻도록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란이었다. 우리 집안의 정돈된 평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잊는 일은 드물었다. 자주 흥분하여 해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정했다.